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가 배경으로 하고 있는 생물학적 결정론에 대한 두 번째 비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성별 노동 분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성별 노동 분업을 통해서 남성은 남성의 일을, 여성은 여성의 일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 가다 보니 여성은 가정 내에서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것이 지극히 여성스러운 일인 것으로 이해가 되어 왔죠. 그런데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여성들이 가정을 전담하는 것은 여성들은 자궁을 가진 존재이고 그러다 보니 포유류 암컷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일종의 자연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연으로 규정되었던 여성들에게서도 계급에 따라 혹은 인종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여성 가운데 가장 계급의 꼭대기 상위 계급에 있는 여성이 바로 자본가 계급의 여성일 텐데요. 이 여성들은 자본가 계급의 후계자를 낳고 키우는 일을 도맡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길들여진 자연으로 설명이 됩니다. 자연은 자연인데 길들여진 자연, 그러니까 보다 문명화된 자연이다 라는 이제 의미로 이런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사실 길들여진 자연이라고 불리우던 부르주아 여성은 자연 중에서도 가장 자연하고 가까운, 다시 말해 야만적 자연이라고 일컬어졌던 아프리카 여성들하고 좋은 대조를 이룹니다. 자, 그래서 자연의 일부인 여성들도 얼마나 길들여져 있는가, 얼마나 문명화되었는가에 따라 엄청나게 많은 위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길들여진 자연으로서의 부르주아 여성은 길들여졌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실제로 길들여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통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부르주아 여성의 섹슈얼리티는 부르주아 남성의 소유인 것처럼 여겨지는 게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사실 부르주아 남성들은 언제나 자수성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근면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해서 이 정도의 부를 축적했다. 이게 바로 이분들의 커다란 자랑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 자신이 피땀 흘려 모은 부를 반드시 자신의 핏줄에게 대물림하고야 말리라 라는 일종의 어떤 강박 같은 게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 안에 뱃속에 들어있는 저 아이가 반드시 나의 아이여야만 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아주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를 할 필요가 있었고, 이 자신의 후계자 문제에 관해서는 어떠한 의심도 없도록 하는 것이 부르주아 남성들의 굉장히 큰 책임 혹은 어떤 당면 과제, 이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여성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집안만 묶어 놓아야만 했고,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이 손쉽게 통제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여성이 경제적 활동을 못하도록 막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성은 오로지 집 안에서, 특히 부르주아 여성들 같은 경우는 나서 자라는 동안은 아버지의 울타리 내에서, 그리고 결혼을 하면 남편의 울타리 내에서 전적으로 남편의 소득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르주아 여성은 제 남편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라고 배우면서 자랐기 때문에 결국 남편의 소득에 의존하는 가정주부로 변모하고 이게 사회의 일반적인 분위기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별 분업의 모델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서서히 정착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19세기 영국을 다룬 소설이나 아니면 뭐 요즘에 제인 오스틴의 그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영화화 되었죠. 아니면 뭐 영국 드라마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한 영국 드라마 이런 걸 보더라도 실제 그 당시에 부르주아 여성들은 누구랑 결혼하느냐, 얼마나 부를 가진 남성과 결혼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은 실제로 어떠한 경제 활동도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자본주의적 가부장제의 정착은 성별 노동 분업과 함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남성의 입장에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유럽의 여성들은 그럼 쉽게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에게 그 통제권을 주려고 했을까요? 지금부터는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남성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한 통제권을 가지려고 했던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시도가 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그 십자군 전쟁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었죠. 근데 이 전쟁터가 워낙에 멀잖아요. 그 중동까지 가야 됐기 때문에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이 귀족 남성들이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 자기 아내가 정말 자신을 기다리면서 소위 정조를 지킬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뭘 해요? 정조대라는 걸 만들었죠. 이거 뭐예요? 이것도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이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욕구에서 시작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성공했나? 라고 물어보면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중세 풍속사가인 에드와르트 푹스 같은 분의 그 연구를 보면 실제로 무슨 사파들이 등장을 하는데, 당시 사파들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애인에게 정조대 열쇠를 넘겨주는 누구누구 부인, 이런 사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실제로 이제 여성과 남성이 나란히 서 있고 여성이 정조대를 하고 있고 정조대 열쇠를 애인에게 넘겨주는 실제 그런 이미지 등장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는 여성들이 처음에는 정조대에 덜컥 당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귀족들 사회에서 일반화되다 보니까 여성들이 남편이 그 참전을 하면 자신에게 정조대를 채울 것이란 걸 알게 되죠. 그럼 어떡하겠어요? 대장장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대장장이를 회유해서 열쇠를 두 벌을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 벌은 남편이 갖고 아주 마음 가볍게 전쟁을 하러 떠나고, 아내는 두 번째 이 열쇠를 가지고 애인과 즐겁게 연애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남성이 어떻게든 통제를 해보려고 했지만 잘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어떻게 하면 여성을, 특히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 여성의 섹슈얼리티에 관심을 갖는가? 사실 이 남성이 보기에 여성은 어떻게 보면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주는, 다시 말해 인간을 생산하는 단순한 생산 조건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은 자연이기 때문에 남성의 뜻에 따라 얼마든지 원하는 아이를 생산하도록 한다 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사실은 남성 혼자서 인간을 생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억지로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여성을 회유하거나 아니면 여성이 굴복해서 응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게 참 방법이 잘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은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여성들의 생식 능력, 섹슈얼리티를 유럽 남성들의 통제하에 두기 위해 가진 방법을 썼고,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생산의 영역에서 여성을 내쫓는 것이더라는 거죠. 실제로 14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동안 이 중세 르네상스 초기 부르주아 사회까지만 해도 그 서유럽 몇몇 도시 국가들에서는 길드가 작동을 했죠. 특히 화가들도 길드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길드에 속하지 않으면 그 어떤 그 제한도 받을 수 없어서 실제 그림을 그리는 일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드에서 여성을 내쫓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거죠. 또한 이 도시의 부르주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면 간의 수공업이었던 것이 조금 더 규모가 커집니다. 이때도 이 도시 부르주아들이 여성 기술자들을 실제로 퇴출시키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말하자면 어떤 경제의 영역에서 여성들을 퇴출시키는 일이겠죠. 그런데 단순히 여성 기술자들이나 뭐 길드에서 여성을 내쫓아서 여성의 경제 활동을 못하도록 한다고만 해서 여성들이 섹슈얼리티를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럼 보다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겠죠. 그러다 결국 엄청나게 큰 사건을 통해서 여성들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권을 남성들이 뺏어오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녀 사냥입니다. 자, 실제로 마녀 사냥을 설명하려고 하면 왜 마녀만 있고 마남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죠? 그죠? 위치는 있는데 그 위치는 항상 여성이잖아요. 그죠? 왜 그 마녀의 역할을 하는 남성은 없는가? 마법사는 마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잠깐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16세기, 17세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사실 16세기는 이제 르네상스가 한참 진행 중이고 거의 르네상스가 완전 자리 잡았을 때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르네상스가 일어나서 인간 중심의 어떤 문화가 자리를 잡으니까 되게 좋다. 그리고 실제로 유럽의 약간 동쪽, 그러니까 지금 네덜란드, 뭐 벨기에 이쪽은 종교 개혁이 완전히 진행되어서 거기는 개신교가 자리를 잡고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수공업 이런 뭐 방직 이런 기술들을 되게 우대하는 이런 입장으로 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사람들이 와 좋아라 라고 했지만 16세기로 접어들면서 꼭 우리가 이렇게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개신교를 믿어야만 하나? 혹은 우리가 꼭 이렇게 인간 중심의 이런 문화를 참여하고 살아야 하나? 이런 반성이 있게 됩니다. 이걸 반동 종교 개혁 시대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종의 비관적 태도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런 기존의 르네상스에 대한 혹은 종교 개혁에 대한 비판적 혹은 비관적인 태도가 대두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빙하기라고 하는 사건이죠. 이 소빙하기가 뭐냐면 빙하기인데 작은 빙하기라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제 밖에서 뭔가가 지구에 충돌해 와서 그래서 이제 햇볕을 차단했고 그러다 보니 날씨가 추워졌고 그래서 그 뭐,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이 급격히 이제 변화가 되었고 뭐겠어요. 그 다음에 풀들이 자라지 않으니까 농사를 짓던 당시로서는 엄청난 기근이 왔겠죠. 뿐만 아니라 인간이 먹을 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가축들이 먹을 풀도 없어지기 때문에 가축들이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하느냐? 실제 이 불겔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이게 제목이 눈 속의 사냥꾼이에요. 여러분은 눈이 왔는데 사냥을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실제 미술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이 지역이 이렇게 눈에 덮여 있는 지역이 아니고 게다가 이 시기가 겨울이 아니라는 거예요.
겨울이 아닌데 지금 눈이 이렇게 와서 사람들이 개를 끌고 먹을 걸 찾아 사냥을 다녀야만 하는 이런 계절이 실제로 이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소빙하기를 그린 그림이다. 그래서 먹을 게 없어서 막 너무너무 고생을 하던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인간들이 뭔가 잘못해서 심판이 온 것이다. 도대체 누가 뭘 잘못했을까? 이런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탓할 누군가를 찾게 되죠. 많은 경우 그렇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 대재앙의 해로 불리는 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흉작이에요. 게다가 비가 많이 오면 역병이 일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 소빙하기와 대재앙의 해 이게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일들인데 이런 일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은 인간이 신을 뭔가 등한히하고 그 인간 중심의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내지는 우리가 원래 교황님 말씀을 잘 따랐는데 갑자기 뭐 개신교도가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한답시고 막 뭔가를 하더니 뭔가 심판을 받았다. 이런 이제 입장이 대두가 되었고 그러다 보니 반동적인 어떤 분위기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반동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서 반성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이제 살기가 힘들어지면 언제나 탓할 누군가를 찾아서 심판대에 세웁니다. 이때 이 심판대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바로 마녀로 몰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요거는 작자 미상이고요. 실제로 이제 마녀를 고문하고 이렇게 처단하는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이 마녀들의 성별이 정확히 잘 드러나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마녀로 몰리면 신부님 앞에 가서 이제 그 회개를 하거나 혹은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손을 자르거나 아니면 술에 매달려서 고문을 당하거나 그죠? 아니면 실제로 여기 보면 이렇게 말뚝을 받거나 눈에 말뚝을 받거나 아니면 교수형을 하거나 심지어 화형을 하거나 이런 이제 갖가지 고문 방식들이 그림에 잘 보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녀는 분명히 이게 여성이고 여성인데 신을 뭔가 저버리는 행위를 하는 이런 존재들이죠. 그런 그림을 찾아서 보면 이게 이제 알브레이트 듀러가 그린 4명의 마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자, 근데 이 마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녀랑 좀 다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녀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는 그 1932년인가 그 월트 디즈니가 만들어낸 장편 만화 영화 있어요. 백설공주. 거기 나오는 이제 그 매부리코에 되게 막 징그럽게 생긴 그 마녀 할머니가 마녀의 거의 대표적인 이미지로 떠오르는데 그 마녀랑 비교해 보면 뒤로가 그린 이 마녀들은 너무나 육감적이에요. 그죠? 심지어 얼굴도 아름다워요. 왜 마녀를 이렇게 누드로 그렸는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만 마녀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아마도 듀러가 생각했던 마녀는 파탈의 이미지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마녀들은 사람을 홀려서 사람을 악한 길로, 그러니까 사탄에게로 가까이 가도록 하는 그런 존재들이죠. 근데 실제로 마녀가 그 백설공주에 나오는 할머니처럼 생기면 누가 마녀의 유혹에 굴해서 그죠? 신을 저버리고 악마에게로 가냐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듀러가 생각했을 때 마녀는 굉장히 매혹적인 존재들이고 겉으로 보아서는 아무도 그들이 마녀인 줄 알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그 유혹에 저항하기 힘든 그런 존재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녀임이 들통이 나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런 고문을 받다가 결국 극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게 이제 당시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실제로 르네상스에 그려진 그림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본격적으로 마녀들이 이런 그 일련의 자연재해들을 불러일으켰고 우리를 이렇게 굉장히 고통 속에 빠뜨렸다 라고 혐의를 씌워서 교회와 국가가 연합해서 마녀를 공격하게 되었다. 마녀 사냥을 통해서 뭔가 속죄의 길을 속죄를 하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진짜 교회와 국가의 수장들은 마녀를 없애면 자연재해가 없어지고 살기가 좋아진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 실제로 숨겨진 의도는 여성의 섹슈얼리티의 통제권을 어떻게 뺏어오느냐 여기에 있었다라고 보는 게 페미니스트들의 입장입니다. 왜? 사실 당시에 마녀로 몰려서 죽었던 사람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낙태 시술자 혹은 산파로 일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럼 낙태 시술자나 산파가 그때 있었는가? 중세시대 근대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신과 출산이라고 하는 게 지극히 여성의 사적인 영역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들은 항상 어머니에서 딸들로 이어져서 내려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산파들은 대부분 이제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여성, 적어도 중년 이상의 여성들이었다는 거죠. 이분들은 대를 이어서 이 지식이 전수가 되었기 때문에 거의 요즘으로 보자면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같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태까지 이제 굉장히 많은 지식과 그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그 단순히 출산, 임신 이런 데만 도움을 주었던 게 아니라 낙태 시술을 하기도 했었다는 거죠. 남성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산파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존재였다는 거죠. 왜? 낙태를 한다는 거는 남성들이 어찌어찌해서 여성을 임신시켜서 이제 인간을 생산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산파가 나타나서 낙태를 해버리면 이게 완전히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그런 사태를 직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 산파라고 하는 이 존재는 남성들이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걸림돌이 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마녀 사냥을 실행하면서 산파들을 다 마녀로 몰아서 화형을 시킵니다. 그럼 산파들이 거의 다 사라졌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인간 생산, 다시 말해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라지고 여기가 완전히 비어버리는 거죠. 이 시기에 사실은 근대로 들어서면서 클리닉이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고 의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의 분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중요한 학문의 분야가 되었다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남성들의 영역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18세기, 19세기에 여성 의사 이야기 들은 적이 없으시죠? 그죠? 왜냐하면 이 의학이라고 하는 게 전문 영역이고 굉장히 그 고급한 지식을 다루는 것으로 자리 잡게 되면 다시 이성, 강인한 정신력 이런 것들의 문제와 결부되게 되고 여성은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산파들이 마녀 사냥을 당한 이후에 이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분야들은 남성들에 의해서 독점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결국 생명, 생산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은 없어지게 된 거죠. 왜? 여성이 남성 의사한테 가서 저 이 임신을 원하지 않아요. 임신을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남성들은 여성의 편에 서기보다는 나아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더 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자신들의 결정권이 무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의 문제가 사실은 여성의 섹슈얼리티가 남성에게 그 통제권을 넘겨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다른 부분을 얘기한다면 이 마녀 사냥 그냥 마녀니까 사냥하자라는 게 아니죠. 마녀는 사냥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내적인 그 논리 전개가 있는데 이것도 마치 이데올로기처럼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통칭 마녀 사냥의 이데올로기라고 부르는데 마녀 사냥의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마녀라고 하는 존재는 모든 여성이 다 마녀는 아니죠. 그죠? 그런데 마녀라고 하는 존재들은 여성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속성, 그 중에서도 사악함이 많이 발현이 되면 이 여성이 마녀가 된다 라는 논리를 펴니다. 그래서 여성의 내부에 있는 자연은 결국 사악함, 죄, 원죄 이런 것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논리가 강력하게 작동을 하게 되고 여성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를 해봐야 남성의 생산성에 미칠 수 없다. 왜? 여성은 인간을 생산하는데 그건 결국 자연적인 어떤 그 자연적인 속성에 의한 것이고 여성이 갖고 있는 자연적 속성은 결국은 원죄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성이 인간을 생산한다고 해서 남성의 생산성을 따라잡을 수는 없다라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인데 문제는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자연이 언제나 인간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통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굉장히 유혹적인 자태를 취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족할 줄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제 성적으로 이렇게 뭔가를 만족하기 위해서 대상을 찾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 이런 여성적 자연은 언제나 정숙한 남성을 유혹해서 파멸에 이르게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녀 사냥의 논리는 여성들은 자연이고 원죄와 가깝다. 여성들은 가만히 내비두면 이 남성들을 유혹해서 어떤 자신들의 성적인 그 욕구를 충족하려고 계속해서 남성들을 아주 패가망신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남성들은 여성을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특히 자신의 아내와 딸들은 그렇게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해야 한다. 이런 논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본주의가 완전히 정립을 하게 된 18세기, 19세기, 특히 1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부르주아들은 자신의 재산의 상속자인 후손이 자신의 피가 맞다. 내 피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것을 이제 식별할 수 있도록 여성을 매우 통제하려고 한다는 거죠. 여성을 통제한다라는 얘기는 저 여자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나의 아이다. 그렇지 않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철저하게 저 여성의 섹슈얼한 행위를 통제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섹슈얼한 행위 자체가 굉장히 곤란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부르주아 남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내 딸과 내 아내의 정숙함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된다는 거죠. 내 딸과 내 아내에게서는 일절 섹슈얼한 행위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이제 입장이 굉장히 강경하게 구축이 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딸과 아내의 정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 딸은 언젠가 어떤 부르주아의 아내가 될 것이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정숙을 지키도록 다시 말해서 섹슈얼한 행위를 일절 보이지 않도록
교육을 시켜야겠다.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정숙함을 드러내는 제스처들이나 뭐 남성과 대화를 할 때도 뭐 만나서 처음에는 뭐 인사만 한다, 그 다음 날씨 얘기만 한다, 좀 친해지면 시, 문학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한다, 이런 절차들이 생겨날 만큼 이 굉장히 부르주아의 딸들에게 가혹한, 누구와 말하고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의례를 지켜야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하냐? 실제로 이 논리상에서는 여성은 자연이고 악이고 원죄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스스로 결정하거나 뭔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여성은 누구의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건 언제나 남성이다. 이런 논리가 작동하게 되는 거죠. 여성이 뭔가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성의 보호 아래 영원히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는 여성은 절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언제나 타자로 남을 뿐이다. 라는 이분법적인 대립각을 훨씬 더 분명하게 만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가부장제가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는 것은 자본주의 이후다. 자본주의가 실제로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 여성을 자연으로 보는 이 입장을 이제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 막 설명을 하고, 그래서 여성은 완전 자연이고 악이기 때문에 남성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보호하는 것이 맞다라는 논리를 강력하게 포장을 해냈기 때문에 이 이후로는 여성은 완전히 뭔가 그 남성의 뭐 보호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인 것으로 완전히 자리 잡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게 이렇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가부장적 생산 양식 모델이라는 것이 이제 가부장제군 저기 그 자본주의 뭐 요런 데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사실 기본적으로 가부장적 생산 양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도 봤지만 지난 시간에 사실은 봤죠. 착취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왜? 이게 계몽주의 이후에 인간은 자연을 대상으로 보고 인간은 자연을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모델을 여성과 남성, 남성, 자연 이렇게 갖고 가서 남성이 지극히 인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 혹은 자연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마음대로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불평등을 합리화시키는 모델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자본주의는 가부장적 생산 양식 모델을 가장 정교하게 만들고, 정교하게 만든다는 건 뭐예요? 되게 자연스러워 보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맞아 원래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하게 되고 결국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남성 사냥꾼 모델 얘기하면서 남성 사냥꾼 모델은 결국은 생산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생산 과정이나 생산품을 통제하는 사람들에 불과해요. 그럼 어떻게 통제하느냐?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지만 이 사람들은 전유를 통해서 생산 과정, 생산품뿐만 아니라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노동력마저도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는 이제 그 자본가와 노동자들 간의 착취의 문제였는데 오늘은 자본가와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 계급 내에서도 남성은 언제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고 전유하는 존재, 여성은 다 뺏기고 완전히 통제당하는 존재,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자면 결국 이 부르주아 남성들이 주장하는 생산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노동자가 됐건 여성이 됐건 타자로 여겨지는 존재가 가진 생산력을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통제하고 종속한다라는 그런 사태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들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죠? 특정한 존재를 타자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 사람들을 착취한다 혹은 통제한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쭉 살펴봤던 남성 사냥꾼이라고 하는 생산자, 마치 생산자인 것처럼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가 사실은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이 가진 생산력을 마치 지 것인 양 종속하면서 뭔가 생산하는 것이라고 뻐기고 있다라고 한다면 진짜 남성 사냥꾼 모델이 생산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가 생겨난다는 거죠. 실제로 이런 연구를 되게 많이 했던 분들은 남성 사냥꾼은 생산자가 아니라 기생자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기생자라는 말이 좀 웃기죠. 그죠? 우리는 특히 요즘은 기생충이 훨씬 더 일반적이죠. 훨씬 많이 듣다 보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어쨌건 요즘까지 논의를 진행하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하다, 문명의 기반, 문명의 설립자다라고 얘기했던 남성 사냥꾼이 사실은 생산자는 아닌 것 같고, 남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마치 지 것인 양, 지 것인 것처럼 우쭐대는 그런 존재라고 봐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사유로 우리를 이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기생자다라고 제가 끝맺지 않고 기생자라고 보아야 할 것인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이 논의에 따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다른 논의도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남성 사냥꾼 모델은 정말 나쁘기만 하고 하등 쓸모가 없는 존재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각자가 생각해보고 각자의 입장을 뭔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을 마련해보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각자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가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생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살펴보면 어떤 지점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쭉 긴 시간 동안 설명을 해왔는데,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가 생각하도록 여지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매듭을 짓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서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나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소위 페미니즘의 역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